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8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을 갖고 있다.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점점 그러죠. 근데 직장생활, 지금 직장생활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과 거리가 멀을 수 있어. 근데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얼마든지 사업도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커피숍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동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산을 통해서 지금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셈이고 제가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서 저의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인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초보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동산 투자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그러시겠지만 아파트 투자가 또 전부도 아닙니다. 아파트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랑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제 책 읽어보신 분들, 블로그 그동안 봐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월세로 거의 경매로 받아서요. 대출 많이 받고 임대보증금 받고 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말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했고 부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업을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사서 팔고 사익을 남기고 지금 얘기하는 갭 투자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월세가 나오는 임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제가 첫 해 전국의 아파트를 31채를 샀었고요. 첫 해. 두 번째 해에 거의 20채 가까이 샀었고요. 거의 50채에 가까운 집을 그런 월세 다 취득을 했었는데 정말 운 좋게 그 시절이 어떤 시절? 2010년이 어떤 때입니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던 그런 때 너무너무 운 좋게 제가 지방 아파트 대세 상승기 초기 때 지방 아파트를 매집하다시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지방 아파트가 오를 걸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모르고 그랬죠. 이제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투자에 좀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때가 지방 아파트 대세 하락기였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2012년도부터는 2012년도가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암흑기였거든요. 거의 최고 바닥이 2012년, 13년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아파트는 그래도 거래가 좀 됐는데 이런 빌라 같은 거는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서울의 역세권, 일기 신도시의 역세권 빌라 깨끗한 거, 5년 된 거 이런 것도요. 특히 매매도 안 되는데 경매 공매로 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주로 공매를 했었는데 한 70% 매매 시세의 70%까지 떨어지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역세권에 한 2억 정도 되는 빌라 멀쩡한 거 이런 깨끗한 거요. 2억짜리 빌라를 1억 3, 4천만 원에 아무 경쟁 없이 단독으로 낙찰받아가지고 그리고 1억 3천에 낙찰받아서 2천에 70만 원에 월세 주고 이랬다.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샀거든요. 이삭주기로 아무도 사지 않아요. 저는 이제 월세 투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2배 이상씩 다 가격하고 특히 서울의 강북에 샀던 이런 빌라들은 지금도 재개발 이슈까지 해가지고요. 아주 제가 샀던 가격에서 막 3배 이상까지 난 물건들이 아주 효자노릇 좀 톡톡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여기 경매 공부해보신 분들 경매, 많이 계시네요. 특수물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떤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시세의 한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저는 법률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법치권, 지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또 2012년부터는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한 단계 투자를 레벨업 하려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민법, 민사집행법, 공법 이런 거 공부 다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한때 매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 특수물건 투자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투자를 통해서 제 투자의 한 단계 레벨업이 이루어졌고 또 이 특수물건 투자를 통해서 제가 목돈을 좀
만지면서 그 뒤에 수도권 아파트 투자라는데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주 효자 투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아파트든 뭐 이런 거를 다 하나씩만 하다가 이제는 좀 더 덩치를 키워서 이런 건물 한 채씩 원룸 건물, 상가주택 이런 거에 투자. 초기에 투자할 때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뭐 1억 미만짜리 아파트 경매 받아서요. 대출 받고 이거 뭐 월세 내주면 월세 50만 원 받아가지고요. 50만 원 받아서 뭐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대출이자 내고 나머지 20만 원이 제 수입. 거의 그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월세 200만 원을 모으려면 그런 아파트 투자를 10채 이상 했어야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런 원룸 건물 투자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 실제로 제가 경매받은 물건이에요. 충남에. 이 물건도 제가 4억대 낙찰받아서 뭐 이것저것 비용까지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간 물건인데 실제로 투자금은 1억 들었고요. 대출받고 보증금 받고 해서 실제 투자금은 1억인데 뭐 대출이자나 비용 다 제하고 여기서 4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한 20채 정도 한 효과가 이 건물 한 채에서 푹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런 건물 투자를 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수익형 상가들. 처음에는 구분 상가 하나씩 한 곳부터요. 상가 투자에도 좀 집중한 적이 있고 상가 투자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여기 상가 투자 좀 관심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상가 투자도 잘하면 굉장히 재미납니다. 일반 아파트 투자하고 또 다릅니다. 상가는 이제 수익형이고 아무래도 고정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물건이니까요. 근데 상가 투자도 잘하면 꼭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새 상가인데 제가 좀 색다른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산 물건인데요. 시세가 4억 5천 정도 하는 상가인데 제가 산 가격은 2억. 아무런 힘도 안 들이지 않고 저런 유통 경로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억을 샀어요. 2억에 사서 대출을 1억 9천을 받았어요. 2억에 샀는데 어떻게 대출 1억 9천 나옵니까? 어떻게 그래요? 이게 4억 5천짜리니까. 제가 이거 잔금 낼 때 심지어 어떤 은행에서는 2억 5천까지 대출을 주겠다고 했어요. 2억에 샀는데. 근데 어쨌든요. 1억 9천 대출 받아서 여기 프랜차이즈 수학학원에 제가 5천에 180에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수익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한테 없던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생깁니다. 없던 돈. 그리고 대출이자 내면 저한테 1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 시세 차익이 2억 넘고, 그죠? 차익이 2억이 넘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투자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좀 달라 보입니다. 와이프가 뭐라고 잔소리해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괜찮겠죠? 이런 투자 한번 하고요. 그죠? 네. 공부를 조금만 하면 됩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물론 경험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그리고 2013년에 동시에 제가 강의도 2013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제가 또 개인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아마 아까도 사인하다 보니까 2014년에 블로그 처음 봤어요. 2015년부터 처음 봤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네요. 2013년, 14년, 15년, 2016년 상반기까지 저는 거의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에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 상반기까지도 서울 아파트를 사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사고 있고요. 이미 뭐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이 2013년 이후로 투자한 이 수도권 아파트 투자 이 투자만으로 그 전까지 번 돈의 몇 배를 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놨잖아요. 사놓고 지금 그냥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서울, 뭐 경기, 인천 다 있어요. 지금 그냥 사놨는데 계속 오르네요. 뭐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아, 부럽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좋은 수익형 부동산 제가 과거에 많이 살았잖아요. 초창기에 살았던 부동산들은 그렇게 좋은 부동산들이 아니었어요. 지방에 있는 월세 수익형 뭐 1억 미만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2배, 3배 다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른 거 10개, 20개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정말 좋은 거 팔지 않을 물건 이런 것들을 지금 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뭐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있는 1층 코너 상가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좋은 곳에 있는 저런 뭐 작은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부동산의 사실 뭐 궁극적인 목적은 월세죠, 월세. 그렇죠?
우리 처음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자산 규모를 키우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너무 월세 투자, 현금으로 투자를 너무 일찍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차익 투자를 좀 하시고요. 아파트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좀 눈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런 상가나 이런 현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뭐 책에도 굉장히 힘들게 투자한 이야기 써왔고 저는 전업 투자자였으니까요. 일반 뭐 직장 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야 되고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너무 힘들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2010년 이후에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뭐 어디든 이런 지방의 상승장을 한번 제가 그 파도를 타봤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상승 파도를 타봤고 파도 2번 타니까요. 네. 아파트 대세 상승 파도 2번만 타면 그냥 휙 올라가더라고요. 2번. 그래서 근데 그 2번이요. 부산에서만도 지금 만약에 2009년 이후에 투자를 아파트를 뭐 한 채 이상이라도 사신 분 이라면 가격이 꽤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한 채 산 게 아니라 투자로 뭐 한 2채, 3채, 5채 사신 분들은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거라고. 부산에만 사셨어요. 부산에만 해도. 그런데 이 전국적인 어떤 이런 투자 정보를 알고 메커니즘을 알아서 부산에도 투자하고 그것도 2013년 이후에 수도권에도 투자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2009년 이후에 제가 보니까요. 투자를 하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투자를 잘하시고 빠르신 분들이 부산 분들. 부산 분들이 뭐 거의 뭐 전국을 누비시면서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찍고 다시 부산, 다시 뭐 여기 지방으로 아주 대단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부산 분들이 진짜 굉장히 분석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실행력도 빠르시고 진짜 빨라요. 부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부산, 대구. 서울 분들은요 이런 강의장에 와가지고 어떤 지역 얘기를 하고 여기가 좀 모를 것 같다.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 확인 좀 해봐야겠네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막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날 뭐 또 막 동료들하고 막 분석하고 그러고서 뭐 주말에 부동산 가보고 이러세요. 근데 부산 분들은요 제가 강의해봐서 알잖아요. 강의장에서 제가 여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용히 싹 나가세요. 전화기 들고 이미 전화하시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그 동네 매물 있습니까? 그 어쩔 때는 전화할 때 보면요 뭐 와서 보셔야죠. 안 봐도 된다니까요. 계좌 알려주세요. 보면 부산분들 굉장히 빠르시다. 아파트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요. 제대로 배우는데 그렇게 크게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대로 좀 배우고 그 큰 파도를 한 2번만 타도 부자 되는 데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괜히 저처럼 직장 그만두고 투자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직장 다니시면서 큰 파도 올 때 올인해가지고 투자 좀 하고 쉬엄쉬엄 그러셔도 부자 되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아파트 투자 말고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보세요. 이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택지지구에 있는 상가고요. 상가 저 꼭대기에 있는 큰 상가가 경매로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입찰했다가 떨어졌던 아까운 물건들인데요. 저 한 층이 거의 한 300평에 가까운 굉장히 큰 상가고 그 당시에 저기가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이 들어와서 아주 영업을 잘하던 그런 곳이요. 한 시세가 18억 정도 했었는데요. 상가가 10억까지 유찰이 됐어요. 근데 제가 11억을 썼어요. 11억 했었는데 아깝게 12억에 쓰신 분한테 졌죠. 시세가 18억짜리가 12억에 낙찰이 됐고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했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대출을 거의 한 9억 이상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를 1억에 900만 원에 1억에 900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있던 입장에. 그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이분이 실투자금을 2억 들이셨어요. 2억 들이셔가지고 매달 대출이자 내고 7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미 사는 순간 시세 차익이 한 6억 가까이 발생하고 여러분이 2억 투자해서 한 달에 7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7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2억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2억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통장에 돈이 없을 수 있어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 들어있는 전세금을 빼서라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투자 하나만 하면은 거의
웬만한 경제적인 자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2개만 하면은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죠. 근데 이런 투자라는데 그렇게 많은 실력과 뭐 그렇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경험과 뭐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나온 경기도 남양주라는 도시에서 나온 근린주택, 상가주택인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시세가 그 당시 한 13억 정도 했고요. 이걸 어떤 분이 8억 5천에 공매로 낙찰을 받아가셨고 어떤 뭐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아주 작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출을 받고 뭐 보증금 받고 하셔가지고 실제 투자금은 1억밖에 안 들이십니다. 1억을 들이셔서 뭐 대출이자나 이자 이런 거 다 빼고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근데 이분은 대박인 게 이 주택은요 시세가 지금 20억이 훌쩍 넘었어요. 8억 5천에서 사죠. 10억이 넘는 시세 차이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이런 투자 2번만 하면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죠. 공부하고 배우고 관심을 갖고 경험을 쌓고 하면은 경제적 자유를 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제가 한 달 전만 해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강연 다니고 바빠가지고 물건 공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굉장히 유망한 상가 그것도 한 1억 정도 투자하면 뭐 이제 대출 받고 이래서 1억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따박따박 나와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투자 그런 물건도 있는데 좀 아깝게 놓쳤죠.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남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좀 빨리 해야겠네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서울하고요, 부산 경남 지역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좀 나눠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이것이 넘어가겠습니다. 하다가 좀 중간에 좀 끊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2015년 1월부터 2015년 1월 제가 왜 2015년 1월부터 가져왔냐면 이때부터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2015년 1월 5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도시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을 표시한 거고요. 이 파란 선이 이게 서울이고 빨간 게 부산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이 대구. 그냥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 상승률 0.2%가 넘으면 폭등입니다. 0.2%가 넘으면. 그러면 일단 대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구는 2015년 말까지 올랐죠.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말까지 엄청나게 올랐다. 그리고 2015년 말에는 이때는 수성구 아파트만 올랐습니다. 수성구 아파트가 막 폭등하던 그 상승입니다. 대구는 그렇게 오르다가 2016년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락시장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작년 여름 이후로 대구의 아파트가 전부 3천에서 5천만 원 떨어졌는데요. 수성구 아파트들만 갑자기 작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다시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구 전체 상승률이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여기가 0이에요. 대구는 그랬고 부산을 봅시다. 여러분이 사시는 부산. 부산은 2009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그렇죠? 2009년, 10년, 11년 3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리고 12년, 13년 잠깐 쉬었고 그리고 2016년 들어서 다시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급도 많아지면서 조금 하락 시장으로 앉았단 말이죠. 이러고 있고 뭐 대전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광주가 이 보라색이 광주인데요. 광주가 올해 뭐 이런 그동안 못 오르기도 했고 올해 공급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이런 이유로 광주 아파트 시장이 요즘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재미가 좋습니다. 광주도 많이 오른 아파트는요 1년 만에 거의 2배 오른 아파트도 있어요. 좋은 지역들. 서울이 지금 재밌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2014년 하반기부터 반등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꽤 올랐습니다. 꽤 올랐고 2016년 들어서도 꽤 올랐죠. 그리고 이 오른 것 때문에 정부가 2016년 11월 대책 내놓으면서부터 규제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작년 봄, 여름에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작년 봄, 여름 들어서 몇 억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때 파리 대책을 내요. 작년 8월
파리 대책 내놓고 몇 개월간 잠잠했다가 작년 12월 한 4개월 동안 가격 안 올랐다가요. 작년 12월부터 다시 폭등하기 시작해서 12월, 1월, 2월 올해 2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작년 파리 대책의 골자가 뭐였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물론 여러 종합적으로 다 세금도 하고 대출도 묻고 청약도 묻고 종합적인 대책이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였죠. 양도세 중과 언제 집 팔 사람들 언제까지 팔라 그랬어요? 올해 3월까지 다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팔 사람들은 3월까지 다 팔았죠. 그리고 4월부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고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3월, 4월, 5월, 6월 시장이 재미가 없다가 7월 들어서요. 지난달 들어서 첫째 주 7월 첫째 주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정말 서울 전역이요. 약속이나 한 듯이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요. 매물이 쑥 들어가고 지금 이러기 시작해서 7월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지나고 휴가철 지나고 8월 들어서 갑자기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게 KB에서 가져온 통계표인데요. 0.4%가 넘는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 주에 0.4%까지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완전 폭풍 전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서히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폭등.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면 불과 2개월 전, 3개월 전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 마포나 이런 지역, 마포에 있는 어떤 한 1000세대, 20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를 매물을 딱 눌러보면요. 2개월 전까지만 해도 1000세대 아파트면 기본적으로 매물이 한 100개 있잖아요. 매물이. 중복된 것까지 치면 보통 평균적으로 100개 이상 나와요. 근데 지금 눌러보면요. 어떤 현상인지 아세요? 1000세대 아파트에 매매 물건이요. 20개도 아니에요. 20개. 한마디로 매물이 있다 없다? 매물이 완전히 자취를 합쳤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대해서 작년부터 설왕설래 말이 많았죠. 근데 올해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강남은 올 초에만 막 5억씩 오른 아파트가 많단 말이에요. 마포, 성동 이런 데도 한 올 초에만 2억씩 오르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오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고 정부의 규제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는 끝물인 것 같다. 이렇게도 예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 아파트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최근 한 달 동안 만들어냈는데 이게 반짝 상승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오른 김에 굉장히 또 한바탕 크게 오를 것 같으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한번 찍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오른다? 아니다? 제가 이런 지방 부동산의 카페나 이런 것도 있다금 동향도 좀 보고 하고 하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대구분들은 서울이 더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서울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건 이제 제 의견이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들으십시오. 서울 아파트는 분명히 지금은 이 상승 사이클로 봤을 때 중후반 사이클이 맞습니다. 후반 사이클. 근데 후반 사이클 여러분도 부산에서 겪어보셨지만 가장 큰 상승은 언제 나와요? 가장 늦게 나와요. 가장 큰 상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런 분들 있죠. 원래는 부동산을 싫어하고 원래는 전세로만 머물고 싶어하고 이랬던 분들까지 전부 다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장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터져요. 저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금 분명히 후반부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굉장히 큰 상승이 원래는 저는 한 내년쯤 오지 않겠느냐. 내년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좀 물량 부담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좀 많이 좀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그런 악재나 이런 걸 좀 이겨낸 뒤에 내년 정도쯤 큰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을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내심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있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요. 지금 오히려 상승을 앞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4년,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저게 왜 오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서울 아파트가 오른 이유가 뭐 경제가 발전해서 올랐나요? 왜 올랐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에 비해서 아파트를 너무 안 지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지방 아파트들을 너무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부산, 대구 이런 데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먼저 한바탕 크게 오른 거고요. 그 뒤에 수도권 이 공급 부족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한 거랍니다. 시작했는데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그 동력이 지금 힘을 잃었을까요? 아직도 그 동력을 갖고 있을까요?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요. 공급 부족에 의해서 가격이 오른 이 시장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서 해소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상승이 온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뭘로 잡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공급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잡으려고 해요? 오히려 규제, 수요를 규제하면서 수요를 억누르면서 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수요만 억제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시장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를 놓고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공급은 크게 둘. 뭐냐면 첫 번째는요. 실제 아파트, 실제 새 아파트 공급이에요. 지어지는 새 아파트.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지금 충분하게 되고 있게요? 없게요? 지금 2008년 이후로 부족된 게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나마 2012년, 13년, 14년 때는요. 매년 2만 세대 정도밖에 입주를 안 했었어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3만 세대씩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 실제로 들어오는 이 새 아파트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급이 있죠? 이 매매 시장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 거래로 내놓는 공급. 네. 이거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급. 왜 막혀 있죠? 정부가 못 팔게 하고 있다. 저는 저 파리 대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사람들, 많이 오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의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한 전략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팔 사람들은 3월까지 대부분 팔았고요.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아파트일수록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가격 상승의 여지가 좀 약한 좀 C급 아파트들은 저는 3월까지 정리를 다 했고요. 좀 괜찮은 아파트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것들 중에 임대로 등록한 것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요. 서울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강남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라든지요. 이런 분들 지금 그냥 다 쟁여놓고 있어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세금 너무 많아요. 10억이 오르면 뭐합니까? 10억이 오르면 뭐예요? 한 6억을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돼요. 세금과 비용. 오르면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가.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보유세 별로 신경 안 써. 이러고 있단 말이죠.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점점 다주택자를 옥죄면서요.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옥죄면서 점점 어떻게 몰고 있어요? 다주택 안 돼. 한 채만 해. 한 채.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계속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2주택자, 3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시원찮은 것들은 다 팔고요. 한 채만 남겨놓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근데 그 한 채는 어떤 한 채? 아주 괜찮은 지역에 있는 비싼 한 채 쪽으로 지금 다 몰리고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점점 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요.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주택자 물건 절대 안 나오고요. 1주택자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물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비과세 혜택으로 뭐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오른 건 이제 팔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왜 팔아요, 사람들이? 더 좋은 걸로 봐.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 싶어서. 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러거나 아니면 또 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1가구 2주택자 물건. 일시적.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사람. 1가구 2주택자인데 하나 팔고 또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정말 좋은 거 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1000세대 아파트예요. 지금 네이버에 10개 찍혔다는 얘기는 실제 매물은 한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두 개 나오면 여러분 부산에 사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09년, 10년, 11년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아파트 공급 부족해가지고 전세난 오죠. 전세난 오면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물량 하나도 없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전세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금 쏴버린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8월, 9월, 10월 지나면서요. 이런 현상을 빚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전세도 아니고 매매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나 이거 살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매물이 안 나왔잖아요. 매물이 하나 나왔어. 만약에 9억이면 살려고 그랬는데 10억에 나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경쟁합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금 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뭐 올 초에 있었던 상승, 작년에 있었던 상승 이런 거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입니다. 네, 실제 상승. 근데 앞으로 일어날 상승은 그거와 좀 굉장히 양상이 다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량은 많지 않으면서 많이 거래된 것도 아닌데 그게 실거래가로 잡히면서 가격을 확 높여놔요. 어느 정도는 왜곡돼 그런 현상.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요 정말 폭등합니다. 원래 9억이었는데 10억에 한 채가 거래되고요. 11억에 한 채가 거래되고 12억에 한 채가 거래되면 3채 거래됐는데 9억짜리가 훅 12억 돼버리고 이런 아주 웃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10년 전에도 서울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산이나 뭐 대구나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 상승 사이클이요. 완전 여러분 대잡이라는 거 아시죠? 대잡이. 예전에 봤던 거. 이거 예전에 본 건데 이런 느낌.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진행될 것인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옛날 사이클 신문만 열심히 봐도 알거든요. 그때 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올 가을장에서 이미 폭등을 하고 있지만 이미 저게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성수기가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르는 이 시장은 뭐 강남만 오른다 라든지 아니면 뭐 갭매우기 하기 위해서 안 오른 지역만 오른다 이런 상승이 아닙니다. 이번에 오는 상승 그리고 올해도 오를 수 있고 내년에도 오를 수 있어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피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여튼 이후로 오는 시장에서는 모두 다 같이 손잡고 오르는 시장. 강남도 가고 강북도 가고요. 나홀로 아파트도 가고 갭매우기도 하고 심지어 빌라까지 오고 그런 마지막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지금 다주택자분들 근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알고 예측을 하면서도 저 같은 사람도 서울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다주택자들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오르면 뭐해? 8, 92년 뒤에 만약에 5억이 올라 팔지도 못해. 그죠? 네, 막 정부에 타겟되고요. 막 뭐 써내야 되고 막 못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다주택자들 말고 지금 뭐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부산에서 사시면서 여기서 뭐 전세 살든지 하시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서울은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서울이 완전 불 붙었어요. 지금 서울에 25개구 이 빨간불 들어온 게 한 주에 지난 한 주 동안 0.5%가 오른 지역들이 빨간불 들어온 건데요. 한 주에 0.5%가 올랐다는 얘기는 완전 폭등, 한 주에 막 5천만 원씩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근데 저도 계속 제가 아는 지역이나 제 물건이 있는 부동산 긴밀하게 통화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부산 경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부산에 지난 2004년부터 약 15년 전이죠. 2014년부터 내후년까지의 아파트 입주 물량, 실제 아파트 입주 물량을 표시한 거고요. 실제로 지난 15년간 부산 아파트 입주를 다 계산해 봤더니 대략 매년 한 18,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더라고요. 부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매년 뭐 적정 입주 물량이 몇 채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말도 많지만 지난 한 15년, 20년 정도의 평균치가 있다면 평균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평균치가 그냥 대략 그 도시의 적정 수요량이라고 보면 얼추 맞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대략 부산은 18,000채 정도 아파트가요.
근데 보면요, 대구도 그렇지만 부산도 그야말로 공급량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봅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안 좋았고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부족할 때는 그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요. 보세요. 2008년 이후로 그 금융위기 이후로 이 부족했던 입주 분양을 안 했잖아요. 아예 2009년이 최악이었단 말입니다. 부산의 입주가요. 18,000세대씩 입주하던 도시에서 이 2009년에는 8,000세대밖에 입주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래야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9년도부터 상승을 시작했고요. 10년 지나서 2011년 이게 이제 한 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적된 거죠. 누적되고 2011년에 부산 아파트는요, 아파트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역대급 상승을 했습니다. 2011년 기억 안 나시죠? 2011년 7년 전입니다. 한 주에 아까 0.5% 오른 게 대폭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산 아파트가 2011년도에요. 한 주에 1%를 넘게 올랐어요. 1%. 상승률은 어마어마한. 자, 그랬고 2013년, 14년 이렇게 좀 빨리 공급이 분양이 됐고 공급이 좀 들어오니까 가격도 좀 올랐겠다. 좀 상승이 멈췄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2016년도에 또 필요 물량보다 좀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 기다렸다는 듯이 2016년도에 또 상승을 또 했었죠. 그리고 2009년부터 시작된 상승이 저는 2016년도에 와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다 달려들어서 많은 분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게 올해부터 이렇게 필요 물량을 훅 넘어서 2만 세 넘어가면은 많은 거죠, 부산이. 올해 내년에는 지금 한 2만 5천 세대가 넘는 필요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이미 이건 다 확정된 거죠, 그죠? 이거 다 짓고 있는 물량들이란 말이에요. 짓고 있는. 그다음에 2020년에 확정된 물량만 해도 지금 거의 2만 5천 세대인데 이거 2만 5천 세대 넘어가겠죠, 지금. 앞으로 분양할 것 중에도 2020년 하반기 때 입주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량으로만 그동안 부산은 물량으로 가격이 움직이던 시기였는데 도시였는데 요 그래프만 보면 부산은 올해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 가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후년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좋을 그거를 이렇게 공급 물량만 갖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속으로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공급 물량만 갖고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그동안의 가격의 흐름, 정책, 호재 다 봐야죠.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대구도 그동안 부산처럼 공급이 부족했고 잠깐 올랐다가 잠깐 공급이 많았다가 다시 부족했다가 지금까지 겪어온 게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모습이 다릅니다. 부산은 올해, 내년, 후년 계속 공급이 많죠. 그죠? 대구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1년, 12년, 13년, 14년 부족해서 5년 내리 올랐고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서 가격 떨어졌고요. 그랬다가 다시 내년, 후년 공급이 다시 이렇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대구. 그래서 저는 대구를 지방 아파트 시장에서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지역들, 투자해라라고 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까지 수성구 아파트만 올랐습니다만 대구에 몇 개 구가 있죠? 8개 구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구만 지난 1년간 올랐고요. 수성구의 상승은 이제 잇따르게 됐고 저는 이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수성구 이외에 대구에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일제히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수성구는 막 3배까지 올랐는데 또 오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내년에 대구에서 정확하게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대구는 이런데 모양이 달라요. 부산은 가격이 한바탕 크게 오른 거의 한 6, 7년간 오른 뒤에 대단히 공급이 오고 있다. 가격은 많이 올랐다. 가격이 올해, 내년, 9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기도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떨어져야 그 다음 사이클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이런데 그 이후에 21년, 22년 이 시장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상승률 우리 얘기했고 지금이 이제 2009년 이후로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2016년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지금 부산의 미분양 현황이요. 작년 들어서 이제 점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거 지금 중공업 미분양도 뺀 건데 중공업 미분양까지 치면은 지금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 올 초를 기점으로 해서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 어떤 이런 통계나 어떤 상황의 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2018년 이후로 미분양 아파트가 왜 이렇게 줄었게요? 아시는 분? 그래프가 줄어가는 것 같으니까 왠지 시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나시거든요. 아시는 분? 얘기해보세요. 잘 얘기해 주시면 스타벅스 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만. 중공업을 전환.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뭐냐면 올 상반기 때 부산에서 분양을 너무 안 했어요. 올해 부산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은 해. 올해 분양 예정 물량만 25,000채였어요. 근데 상반기에 5,000채밖에 분양을 안 했어요. 나머지 2만 채를 전부 하반기에 분양이고요. 2만 채 분양이 지금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지금 가격 동향 몇 군데 아파트만 지금 부산의 동향이 어떤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개의 아파트를 뽑아왔는데요. 지금 1시간 반 지났습니다만 조금 부산 것까지만 하고 제가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냥 부산의 시장이 이렇다. 멀리서 오히려 부산 분들이 더 못 봅니다. 큰 시장은. 멀리서 보는 눈은 이렇다는 거죠. 대연 1스테이트.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 네, 가까운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가격은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거의 뭐 육각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뭐 거의 안 빠졌다라고 짱짱하게 유지되고 있다. 입지 좋은 새 아파트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주로 32평 아파트를 가져왔는데요. 대우마리나. 네, 부산 최고의 입지. 대우마리나도 뭐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가격은 잘 안 빠집니다. 32평 7억 가격을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32평 전세 얼마죠? 한 2억 정도 하죠, 그죠? 그러나 이 가격이 크게 빠질 지역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릅니다. 물론 뭐 지금 시행사도 정해지고 시공사도 뭐 굉장히 엄청난 지역으로 나올 겁니다만, 오히려 이제 견적이 정확하게 점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시장 분위기 타가면서 거의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요. 좀 오래된,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부산 같은 경우가 수도권하고 또 다른 게 20평대 아파트가 오히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죠? 신시가지에 오히려 30평대, 40평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이 20평대 아파트가 이게 지금 한 3억 후반까지, 한 3억 7천까지 갔다가 지금 뭐 로얄이 한 3억, 조금 안 좋은 거는 지금 2억 7천까지도 매물이 나오던데 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빠졌다는 거예요. 20평대가 1억까지 빠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이제는 더 빠질 때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이 지금 매우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조금 뭐 입지가 여기 용호동 LG가 썩 좋은, 뭐 아주 안 좋은 입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A급 입지는 아니죠, 그죠? 좀 어정쩡한 입지에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오래된, 이게 2003년 입주거든요. 한 15년 정도 된 이런 좀 어정쩡한 아파트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 거의 1억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빠져. 4억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3억 중반 매물이, 그리고 이런 정관이나 명지나 신도시 아파트들도요, 뭐 한 3천, 4천씩. 이게 지금 동향이 이렇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내년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후년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지금 부산 경남에 미분양이 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가 더 문제다. 올 하반기가 뭐가 더 문제냐? 부산은 지금 한바탕 크게 오른 뒤에 재개발 아파트, 대단지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만 거의 2만 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도 아니고 지금 이후. 지금 여러분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지금 분양 대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디 있어요? 지금 동네, 온천동, 그 뭐죠? 레미안 아이파크, 그거 3,600세. 일반 분양만 2,000세대 넘죠. 그거 있지. 또 뭐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어디야? 연산동. 그거 그냥 나온 중에 맞아요. 거기도 1,100세대. 그 다음에 재송동. 그것만 해도 일반 분양만 5,000세대가 넘어가요. 근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하반기에 29,000세대가. 이 하반기에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대부분 몇 년 입주가요? 2021년 입주. 대부분. 올 하반기에만 2만 세대. 그러면 올 상반기에 분양한 것들하고 2021년도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죠? 조정지역 7개, 부산은 좀 억울하게 됐는데, 좀 억울하게 됐죠, 그죠? 억울하게 됐지만, 부산이 뭐 저는 물론 지금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게 좀 조정대상 지역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하락을 시작할 즈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이건 더 떨어져야 돼 라는 듯이 조정지역으로 했고, 그래서 더 하락의 부채질을 한 격이 오고요. 해제될 것 같죠,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해제될 것 같습니다.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뭐 부산진이랄지 기장이랄지 이런 데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해제가 일부가 되든 전부가 되든 될 것 같고, 근데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분들 쓴 글 보니까 조정지역 해제되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어떤 상승의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물량이 아직도 계속 대기 중이고, 표정들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번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거고 경남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시장은요 순환하는 거예요.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하락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다음 상승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직 투자를 안 하시거나 아직 내 집 마련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잘 됐네. 좀 더 떨어지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